네, 시장 진단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게 미국의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벤치마크 수정이 있었는데 좀 대폭도 하향 조정이 됐죠. 미국 고용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미국 노동통계국이 원래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먼저 잠정치를 내놓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실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나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을 해서 나중에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기준 지난 1년간의 비농업 고용 증감이 원래 한 9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됐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9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피고용인이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한 0.5%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경기 둔화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사실 미 연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이런 데는 경기 관련된 요인이 있을 거고 또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경기 둔화로 인한 구인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만은 좀 힘든 부분이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노동 공급이 좀 줄어든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AI가 워낙 이제 유용하니까 저연차 프로그래머들, 예를 들어 20대, 30대 프로그래머들의 또 고용을 확 줄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건 또 구조적인 변화죠, 경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지난 8월에 파월이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했던 연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의 총순위 수요와 공급이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민 정책으로 노동의 공급이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노동의 공급 곡선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 관련돼서 이게 정말 경기 둔화의 신호인 거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앞으로 논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또 고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 흐름을 보면요. 나스닥도 물론이고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 논란이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미증시는 연일 좋은 흐름이네요. 저는 이제 고점 논쟁이 있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업 실적이 견조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AI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다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내놓고 있고 그것을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에 적용해서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3년쯤 전에 챗GPT가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을 때는 야 이거 신기하긴 한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겠어? 뭐 이런 그 의구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사무직 근로자들의 일하는 습관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고 여의도의 증권사나 운용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좀 RA를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많이 바꿔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한 나노 바나나라는 그 이미지 편집 수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도 써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토샵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면서 앞으로도 고점 논란이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간혹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AI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당분간 랠리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의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오라클을 비롯해서 좀 기업들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식 계약 매출 잔고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주가가요 애프터마켓에서 뭐 급등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뭐 구글, 엔비디아와 같이 AI 기업의 성장세는 뭐 지속된다라고 계속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라클의 RPO가 크게 증가했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다. 몇 년간 멀티이어 성장을 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ERP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건데 사실 굉장히 해외에 많은 그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 오라클의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사실 이거 데이터들을 정말 빅데이터인 건데 이걸 뽑아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분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라클이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챗GPT나 제미나이, 네. 그록 등 이런 그록과 같은 그런 LLM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거기서 좀 더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그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장기 성장성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성장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물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에 이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CPI 물가가 또 발표가 됩니다.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번 주에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7월 CPI가 2.7%였고요. 이번 8월 CPI는 이제 현재 예상치로는 2.9% 정도 상승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좀 넘어서 예를 들어 3%를 넘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제 낮아지면서 살짝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CPI보다도 좀 더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CPI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인데요. 지난 7월 PPI가 3.3%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CPI와 PPI를 같이 이제 그래프에 넣고 그려보면 PPI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CPI를 선행하고 그리고 CPI가 거의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이제 상관계수가 0.9에 달할 정도로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기업이 그것을 최종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직원을 이제 체포 구금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 내년까지도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생각보다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 상황은 보면 그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이 매번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그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오히려 차익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금리를 인하해도 그것이 경기를 자극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던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어떤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 생각보다 많이 뭐 예를 들어 3번, 4번 이렇게 인하를 이제 암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구나라는 신호를 줘서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완만한 금리 인하가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뭐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연내에 뭐 3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몇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0.25%포인트씩 2번 정도, 한 2번 정도 인하하면 시장은 그래 뭐 그 정도는 앞으로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성으로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 3번, 4번 짧은 시간에 올해 내에 4번 정도 예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보는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연준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게 되고 그것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사례가 워낙 깊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 시각 코스피가 3,310선까지 좀 터치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금융, 증권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증권주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말에 기재부가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 실망에서 그동안 쉬고 있던 금융주지사와 증권이 이제 반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제와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금융지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이제 주주 환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도 그 정도까지 적극적이진 않지만 주주 환원에 양호한 주주 환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거래대금 증가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두 차이는 좀 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대 금융지주로 볼 때 KB신한하나 같은 경우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어가서 이제 주주 환원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고 능력과 의지가 다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금융지주도 12.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을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IM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본이 8조 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4조 원을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NH투자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자기 자본을 8조 원 이상으로 늘려서 IMA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증권 업종은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은행보다는 좀 처질 수 있지만 증시가 좋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증권주와 금융, 은행주에 대한 전략을 간략하게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계가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기회를 틈타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게는 또 반사 이익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안에서도 굉장히 못 갔었던 소부장이 좀 움직였거든요.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그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창신, CXMT라든지 YMTC 같은 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소재나 부품 장비를 한국 업체들로부터 많이 소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다 내재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매출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브로드컴 같은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면 향후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이 넓어지는 거고, 거기에 만약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주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그런 관련주들의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특히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움직임,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 바이오 업체들의 실력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는 약간 금리가 인하하면 성장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이오주를 사자라는 식으로 약간 귀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도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화두는 주주 환원이 될 텐데, 제약업체들은 약간 그 사업의 특성상 현재 뭐 신약 개발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전체보다는 이제 개별 주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라켄 바이오 같이 뭐 SC, ADC 같은 어떤 독자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좀 중소형주가 힘을 내줬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형주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같이 굵직굵직한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9월장 또 남은 하반기는 다시 한번 대형주가 아웃퍼폼할까요? 예, 올해 들어서 네. 이제 현재 9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한 15% 이상 이제 올라갔고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를 보면 대형주 지수가 중형주 지수나 소형주 지수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정말 대형주 강세장, 네. 드물게 나타나는 대형주 강세장인데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금 자체가 운용하는 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 8월에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 이제 그 집중투표제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대형 기업, 대기업, 대형주에 이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당분간 남은 기간까지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아웃퍼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4년 만에 3,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여쭤볼게요. 예,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좋은 처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주가를 이익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을 살짝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익이 주가의 80% 이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긴 하지만 실제로 이익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주 환원이 증가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이익은 그대로라도 그동안 쌓아놨던 현금으로 자사주를 한 50% 소각한다고 하면 EPS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2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 이번 9월에도 자사주 의무 소각을 이제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주주 기준 완화 이런 것 그 제도 개편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초점을 그동안 그 지배 구조가 좋지 않아서 주주 환원을 잘 하지 않았던 기업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